요즘엔 아들이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처음엔 바쁜 줄 알았지만 이젠 어떤 말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는데 그 사랑이 상처가 되었나 봅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한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이제야 알겠습니다. 나는 아들을 미워한 게 아니라 멀어질까봐 그게 두려웠던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제가 40년 만에 깨달은 진짜 사랑의 기록입니다. 젊은 시절, 저는 늘 좋은 엄마가 되고 싶었습니다. 아들이 부족하다는 말은 듣기 싫었고, 누구보다 잘 키우고 싶었습니다. 그 마음이 사랑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건 사랑이 아니라 불안이었습니다. 내 아이가 뒤처질까봐, 남들보다 못 살까봐, 그게 두려워서 저는 더 세게, 더 조급하게 몰아붙였던 겁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3학년이던 해 학교에서 미술대회가 있었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왔을 때 아이는 웃으며 그림을 보여줬습니다. 파란 하늘 아래 빨간 지붕집, 그리고 엄마와 아빠, 아들이 나란히 서서 손을 잡고 있는 그림이었습니다. 순간 마음 한쪽이 따뜻해졌지만 입에서는 다른 말이 나왔습니다. 이게 뭐니? 색칠도 삐뚤빼뚤하고 다시 그려와. 1등 해야지. 아들은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없이 그림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스케치북 넘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눈 밑이 시커먼 얼굴로 새 그림을 내밀던 아들의 모습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결국 상은 받지 못했습니다. 저는 실망했고 아이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첫 번째 그림이 훨씬 더 행복해 보였습니다. 엄마, 아빠, 아들 셋이 환하게 웃고 있었거든요. 그림 속 웃음만큼 아이의 마음도 그랬을 텐데 그걸 제가 망가뜨렸습니다. 중학교에 들어가자 저희 간섭은 더 심해졌습니다. 그 애랑은 놀지 마. 공부 안 하는 애잖아. 학원 끝나면 바로 집으로 와. PC방 같은 데는 절대 안 돼. 저는 아이의 하루를 계획표로 채워 넣었습니다. 학교, 학원, 숙제, 모든 시간에 엄마의 허락이 필요했습니다. 그 무렵부터 아들은 저와의 대화를 피하기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친구들과는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더 이상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때도 저는 몰랐습니다. 아이가 마음의 문을 하나씩 닫아가고 있다는 걸. 저는 그걸 사춘기니까 그렇지라며 넘겼습니다. 고등학생이 되자 우리의 갈등은 거의 전쟁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6시에 깨우고 아침밥을 먹이면서 성적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바로 학원, 학원 끝나면 문제집, 친구 전화가 오면 저는 끊었습니다. 공부할 시간도 없는데 무슨 전화를 받아? 아들은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가 밤늦게까지 불을 끄지 않았습니다. 가끔 크게 소리치며 싸우기도 했습니다. 엄마 왜 이래요? 제 인생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저는 되받아쳤습니다.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나중에 크면 할 거야. 엄마 마음을.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는지, 그 표정이 얼마나 아팠는지,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대학 전공도 제 뜻대로 정했습니다. 아들은 음악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기타를 치며 노래를 만들던 아이였어요. 그때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런 걸로 어떻게 먹고 살아? 경영학과. 그게 안정적이야. 아들은 방으로 들어가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 울음소리를 들으면서도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제 뜻대로 경영학과에 갔습니다. 입학식 날 캠퍼스 앞에서 사진을 찍으며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 됐다.
우리 아들은 성공할 거야. 하지만 그날 이후 아들은 점점 더 멀어졌습니다. 전화는 줄었고 명절에도 집에 오는 횟수가 줄었습니다. 같이 있어도 대화는 없었습니다. 이제 돌이켜보면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아이의 인생이 아니라 제 욕심이었습니다. 나는 내 불안을 달래기 위해 아이의 인생을 통제했습니다. 엄마니까라는 이유로 그 모든 걸 정당화했습니다. 아들이 원하는 게 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한 번도 진심으로 물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요즘은 가끔 생각합니다. 그때 그 첫 번째 그림을 칭찬해 줬더라면 어땠을까? 우와, 우리 아들 그림 참 예쁘다. 엄마는 이게 제일 좋은데 그 한마디만 해줬더라면 그때 음악 하고 싶다는 아들에게 한번 해봐. 엄마가 응원할게. 라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지금 우리 사이는 조금은 달라졌을까요?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말이 얼마나 무거웠을까? 뒤늦게 그 표정이 떠오릅니다. 방문을 닫던 아이의 뒷모습이, 말없이 고개를 숙이던 모습이 이제야 또렷하게 보입니다.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사랑이 아니었습니다. 통제였습니다. 그 시절 저는 엄마가 중심인 집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일하느라 늘 늦었고 집안의 모든 결정은 제 몫이었습니다. 아들의 옷, 머리, 학원, 친구, 모든 걸 제가 정했습니다. 그게 사랑이었고 엄마의 역할이라 믿었습니다. 남편은 조용한 사람이었습니다. 저녁 식탁에 앉아도 그래, 수고했다 한마디 하고 신문을 펼치곤 했죠. 저는 그런 남편이 답답했습니다. 당신은 왜 아이한테 관심이 없어? 숙제는 봐줘야지. 성적도 확인하고. 남편은 늘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당신이 알아서 잘하잖아. 그 말은 결국 모든 부담을 제게 떠넘기는 면허증이 되었습니다. 저는 더 세게, 더 완벽하려 했습니다. 아들이 국민학교 6학년이 되던 해, 집엔 늘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식탁 위엔 성적표, 거실엔 문제집, 아들은 늘 의자에 앉아 연필을 쥐고 있었습니다. 주말에도 놀이터에 나가는 걸 막았습니다. 시험 끝나고 놀아. 지금은 공부해야지. 남들 다 학원 다니는데 너만 빠질 수 없어. 그때마다 아들은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중학생이 되자 사춘기보다 먼저 찾아온 건 침묵이었습니다. 식탁에서도 차 안에서도 아들은 말이 거의 없었습니다. 학교 어땠어? 응, 친구는 잘 지내? 몰라요. 짧은 대답, 그리고 이어지는 정적. 저는 그걸 무시했습니다. 말을 안 하면 더 다그쳤죠. 대답 좀 해. 왜 자꾸 피하니? 그때마다 아들은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그냥 좀 조용히 있으면 안 돼요? 그 한마디가 아직도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요즘 애들은 버릇이 없다고만 생각했습니다. 그게 상처라는 걸 그땐 정말 몰랐습니다. 남편은 가끔 제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너무 몰아붙이는 거 아니야? 애도 숨 좀 쉬게 해야지. 그러면 저는 맞받아쳤습니다. 내가 이렇게 애쓰는데 당신은 아무것도 안 하잖아. 그 대화는 늘 싸움으로 끝났고 결국 남편은 점점 더 말을 줄였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아이는 두려움을 배웠습니다. 누군가 화내기 전에 미리 눈치를 보는 법, 자기 의견을 말하기보다 조용히 고개를 숙이는 법, 그걸 가르친 건 학교도 친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저였습니다. 어느 날 거실 한쪽에서 아들이 라디오를 듣고 있었습니다. 가수 지망생 인터뷰가 나오던 방송이었죠. 아들은 조용히 따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무심코 말했습니다.
그딴 건 그만 들어. 지금은 노래할 때가 아니잖아. 그 말에 아들이 라디오를 껐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방 안 공기가 갑자기 식어버린 것처럼 집안 전체가 조용해졌다는 거요. 그 침묵이 그 아이의 마지막 저항이었는데 저는 그마저도 몰랐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했지만 그건 아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나를 안심시키기 위한 말이었습니다.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면 돼. 엄마는 너 믿어. 그 말 속엔 내가 아니라 내 방식대로 하라는 뜻이 숨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나는 아이의 세상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기준 밖의 모든 걸 틀렸다고 단정했습니다. 그때 아들이 방 문을 닫던 소리가 아직도 귀에 남아 있습니다. 툭 하고 닫히던 그 소리. 그게 엄마, 그만해요라는 말이었는데 나는 끝까지 듣지 못했습니다. 사랑이 아니라 통제였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기까지 참 오래 걸렸습니다. 아들이 대학에 들어간 뒤에도 저는 여전히 아들을 아이로 대했습니다. 등록금은 내가 내니까, 학원비는 내가 보태니까, 아직은 엄마 도움이 필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문제였습니다. 기숙사에 들어가기 전날 짐을 정리하던 아들이 말했죠. 엄마, 이건 제가 할게요. 하지만 저는 끝까지 손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엄마가 해줘야 내가 편하지. 그날 저녁, 아들이 몰래 친구들과 저녁을 먹으러 나갔습니다. 저는 괜히 서운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걸었죠. 너 어디야? 밥은 먹었니? 질문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아들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엄마, 나중에 전화할게요. 그 말 뒤에 전화가 끊겼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아, 내가 또 너무 간섭했구나. 하지만 그 깨달음은 잠깐뿐이었습니다. 한 달 뒤 중간고사 기간이라며 연락이 없자 저는 또 전화를 걸었습니다. 공부하느라 힘들지? 밤에는 라면 먹지 마, 속 버려. 그 말이 나오는 순간 아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20살이에요. 그 한마디가 낯설게 들렸습니다. 20살. 그래, 이젠 어른이지. 하지만 제 입에서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그래도 엄마는 걱정돼서 그러는 거야. 걱정이라는 말은 늘 그랬습니다. 내가 통제할 때마다 그걸 감싸주는 변명 같은 단어였죠. 아들은 점점 더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명절에도 잠깐 들렀다가 식사 중에도 휴대폰을 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 침묵이 서운해서 저는 또 잔소리를 늘어놨습니다. 휴대폰 좀 내려놔. 가족끼리 밥 먹는데 무례하잖아. 그때 아들이 고개를 들더니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이제 그만 좀 하세요. 순간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습니다. 목이 뜨거워지고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허공만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식탁 위에 놓인 그릇을 치우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문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혼자 앉아 생각했습니다. 내가 정말 걱정해서 그랬던 걸까? 아니면 내가 없으면 아이가 흔들릴까봐 내 불안 때문에 그랬던 걸까? 언제부터였을까? 아이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느끼게 된 게, 아니, 어쩌면 아이를 나의 연장선이라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 아이가 잘 되면 나도 잘 산 것 같았고, 그 아이가 힘들면 내 탓 같았습니다. 그래서 더 간섭했습니다. 그래서 더 지시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그건 위험해. 엄마 말 들어. 그 말들이 다 사랑이라 믿었는데 이제 와 생각하니 그건 아이의 인생을 관리하려는 욕심이었습니다. 그날 밤 아들이 제게 한 그 한마디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제가 아직도 어린애인 줄 아세요? 그 말이 마치 거울 같았습니다. 그 속엔 제 모습이 그대로 비쳤습니다. 아이의 성장보다 내 불안을 먼저 본 엄마, 사랑보다 통제를 앞세운 엄마, 그게 바로 저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아들과의 통화는 더 줄었고 문자도 거의 오지 않았습니다. 휴대폰이 울리지 않는 밤,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아이는 자랐는데 나는 아직 그대로였다는 걸. 아이는 어른이 되었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라는 이름에 숨어 모든 걸 쥐고 있으려 했다는 걸. 그날 이후로 걱정돼서라는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젠 압니다. 그건 사랑이 아니라 내 두려움을 감추기 위한 말이었다는 걸. 아들이 여자친구를 처음 데려왔을 때 저는 예쁘고 단정한 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조용히 웃으며 인사하던 모습이 참 싹싹했죠. 하지만 결혼 이야기가 나왔을 때 제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아직 너무 어린데 벌써 결혼이라니 기쁨보다 서운함이 앞섰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며느리 될 아이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니. 저는 웃었지만 속으론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 아이가 우리 아들을 데려가겠구나. 결혼식 날 하얀 드레스를 입은 며느리를 바라보며 저는 박수를 치면서도 눈물이 났습니다. 아들을 떠나보내는 기분이었죠. 식이 끝나고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남편은 말했습니다. 이제 다 컸네. 든든하지?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 대신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그날 밤 아들의 방문을 열어봤습니다. 책상 위엔 고등학교 때 쓰던 공책, 음악 잡지 한 권, 그리고 기타 한 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방은 아직 제 마음속에서 우리 아들의 공간이었는데 이젠 며느리와 함께 사는 그 집이 그 자리를 대신하게 된 겁니다. 결혼 후 몇 달 동안은 자주 전화를 걸었습니다. 밥은 잘 먹니? 몸은 괜찮아? 며느리 반찬은 좀 하니? 하지만 통화는 점점 짧아졌습니다. 어느 날은 며느리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잠깐 나갔어요. 그래? 언제 들어오니? 금방이요. 제가 전해드릴게요. 그렇게 전화를 끊고 나면 괜히 마음이 허전했습니다. 며느리가 전화를 받은 것조차 나를 밀어내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명절이 다가오자 저는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추석 때는 우리 집 오는 거지? 그 아이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번엔 친정 먼저 다녀오고요. 그 다음 날 찾아뵐게요.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입으로는 그래, 알았다. 했지만 속에서는 불이 치밀었습니다.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 그때부터 저는 며느리의 모든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목소리 톤, 말투, 인사하는 모습까지 모두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아들이 집에 오면 저는 꼭 이런 말을 꺼냈습니다. 그 여자가 너한테는 잘하냐? 집안일은 제대로 하니? 아들은 대답 대신 조용히 밥만 먹었습니다. 그 침묵이 오히려 저를 더 자극했습니다. 엄마가 너 걱정돼서 하는 말이야. 그 말에 아들은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엄마, 이제 그런 말 좀 하지 마요. 그때도 저는 아들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결혼하더니 애가 달라졌네. 며느리가 사이를 틀어놨구나. 그렇게 제 마음을 합리화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전화는 줄고 명절 인사도 문자로 바뀌었습니다. 어느 해 설날 아들은 단 한 줄의 문자를 보냈습니다. 어머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그 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었습니다. 복 많이 받으세요. 그 평범한 말이 그렇게 멀게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그해 봄,
친한 이웃 아주머니가 말했습니다. 며느리 임신했다며? 저번에 지나가다가 둘봤어. 손주 생겼다던데 축하해요. 순간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나는 아무 소식도 듣지 못했는데 집에 돌아와 휴대폰을 붙잡고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결국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들, 임신했다며? 왜 말 안 했어? 아들은 잠시 침묵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연락하면 다 잔소리부터 하잖아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못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리던 며느리의 웃음소리가 그날따라 그렇게 멀게 느껴졌습니다. 그제야 알았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 아들을 잃어버릴까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그 말은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하고 싶었던 거죠. 아들아, 엄마는 내가 여전히 그리워. 하지만 그 마음을 사랑으로 표현하지 못해 결국 모든 게 상처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며느리를 미워한 게 아니라 내가 놓지 못한 엄마로서의 자리를 미워했던 거란 걸. 사랑은 붙잡는 게 아니라 놓아주는 건데 그걸 깨닫기까지 참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손주 돌잔치 소식을 들은 건 아들의 오랜 친구 엄마를 통해서였습니다. 며느리 돌잔치 했다며? 사진 봤는데 손주가 너무 예쁘더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귀가 멍해졌습니다. 돌잔치. 언제? 왜 나는 아무 소식도 못 들었을까? 집으로 돌아와 서랍 속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최근 통화 목록엔 아들 이름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통화 날짜가 거의 반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리더군요. 그래도 혹시나 싶어 아들 프로필 사진을 열어봤습니다. 그곳엔 돌잔치 사진이 올려져 있었습니다. 아들 부부, 그리고 그들 곁에 며느리 부모님, 친구들, 풍선 장식 아래 웃고 있는 사람들 속에 저와 남편은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사진을 확대했다 줄였다 반복했습니다. 손주가 케이크 앞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그 작은 손이 이상하게도 저를 밀어내는 듯 보였습니다. 식탁 앞에 앉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저는 아무 대답도 못하고 휴대폰만 바라봤습니다. 잠시 후 남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여보, 아들 탓만 하지 마.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 그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꽂혔습니다. 우리도 생각해 봐야 해. 그 말이 그렇게 아프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부엌 불만 희미하게 켜놓고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머릿속엔 그동안 했던 말들이 떠올랐습니다. 그 여자가 우리 아들을 빼앗았어. 요즘은 효도라는 게 없어. 엄마는 다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야. 그 모든 말들이 아들에게는 얼마나 무겁게 들렸을까.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던진 말들이 결국 아이의 마음을 닫게 만든 거였습니다. 그날 새벽 아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손주 돌잔치 사진 잘 봤다. 축하한다. 다음엔 우리도 함께 있으면 좋겠구나. 하지만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휴대폰을 들여다보다가 문득 생각했습니다. 혹시 나라도 그 입장이었다면 나도 나 같은 엄마를 피했을지도 모르겠다고. 아들이 결혼하고 손주가 태어나고 이제는 또 하나의 가정을 꾸렸는데 나는 여전히 엄마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나 없이도 괜찮은 거야? 그 질문에 스스로 답을 못하겠더군요. 식탁 위에 놓인 밥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남편이 조용히 국을 데워오며 말했습니다. 이제 우리도 놓아줄 때가 된 것 같아. 그 말이 눈물처럼 떨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집안 곳곳을 정리했습니다. 아들 방에 남아있던 교복, 아이가 어릴 때 쓰던 컵, 그리고 벽에 걸린 가족 사진, 모두 먼지를 털어내며 조용히 닦았습니다. 유리 너머로 보이는 웃는 얼굴들 속에서 그때의 아들이 제게 말하는 듯 했습니다. 엄마,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들은 듯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손주 돌잔치 날, 그 자리에 없었지만 그날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압니다. 내가 그 자리에 없었던 건 그들이 날 잊어서가 아니라 내가 먼저 멀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이 참 늦게 찾아왔습니다. 사랑한다는 말은 때로 침묵보다 더 무거울 때가 있습니다. 그걸 이제야 배웁니다. 그날 이후 나는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도 켜지 않았고 TV 소리도 듣기 싫었습니다. 부엌 창가로 햇살이 비치는데 그 빛 속에서 먼지가 천천히 떠다녔습니다. 그걸 한참 동안 바라보다가 문득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을 봤습니다. 피곤하고 굳어있는 얼굴, 늘 지적하던 표정이었습니다. 그런 표정으로 나는 아이를 키웠구나. 그 생각이 들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했던 말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엄마 말 좀 들어. 그건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엄마가 더 잘 알아. 그 말들이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지시와 명령이었다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동안 나는 좋은 엄마였다고 믿었습니다. 헌신했고 희생했고 아들을 위해 살았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내 기준대로만 사랑했을 뿐이었습니다. 아이가 원하는 세상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나는 늘 말했습니다. 엄마는 널 믿어. 하지만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엄마가 정한 길을 따라오면 믿겠다는 말이었죠. 거울 속에 나는 그 사실을 이제야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흘렀습니다. 눈물이 아니라 그동안 쌓였던 모든 후회가 조용히 흘러내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들이 날 떠난 이유를 이제야 알겠어. 남편은 아무 말 없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야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한마디에 눈물이 또 터졌습니다. 이제라도 알았으니까. 그 말이 그렇게 따뜻하게 들릴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일기를 썼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얼마나 많은 말을 쏟아냈는지 깨달았다.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에서 나온 말이었다. 펜 끝이 번지고 종이에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나는 정말로 사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사랑을 주는 법을 몰랐던 것 같습니다. 아이에게는 미안한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돌아가고 싶지만 그땐 몰랐습니다. 아이의 눈에는 나는 늘 화가 난 어른이었을 겁니다. 늘 옳은 척하고 늘 답을 알고 있는 사람처럼 굴던 엄마.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그 모든 옳음이 아들에게는 두려움이었다는 걸 이제라도 인정합니다. 나는 틀렸습니다. 아이를 위한 인생이 아니라 엄마로서의 자존심을 지키느라 사랑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제야 똑바로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거울 속에 주름진 얼굴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그 속에 젊은 날의 나, 그리고 상처받은 아들이 함께 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이제야 알아. 너를 사랑했지만 그 방법이 틀렸다는 걸. 그제서야 거울 속의 표정이 조금은 부드러워졌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세상이 조금 달라질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날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아들의 번호를 눌렀다, 지웠다를 반복했습니다. 통화 버튼을 누르기 전마다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또 내가 상처 주는 말을 하진 않을까? 그 생각이 나를 멈추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책상 위에 놓인 편지지를 꺼냈습니다. 오래전 아들이 국민학교 때 썼던 학용품 상자 속에서 색이 바랜 봉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 안에 적힌 글귀 "엄마, 사랑해요." 그 한 줄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나는 펜을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어디서부터 잘못됐을까? 어떻게 써야 할까? 수십 번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아들아, 엄마는 늘 너를 사랑했단다. 하지만 방법이 틀렸던 것 같구나. 글자를 쓰면서 눈물이 번졌습니다. 글씨가 번져 몇 번이나 다시 썼습니다. 엄마는 내가 힘들다고 말할 때 그 마음을 들어주지 못했어. 늘 내가 부족하다고만 생각했단다. 정작 부족했던 건 엄마였어. 한 줄, 한 줄 쓸 때마다 가슴이 시렸습니다. 마치 오래된 상처를 직접 손으로 꿰매는 기분이었습니다. 나는 거짓말 한마디도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억지로 괜찮은 척을 했는지 이제는 다 내려놓고 싶었습니다. 편지를 다 쓰고 봉투를 닫을 때 손끝이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이 편지라도 다 쓰면 좋겠다. 편지를 보내기 전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직접 주소를 쓰려다 괜히 또 부담을 줄까봐 서랍에 넣어두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날 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남편이 묻더군요. 무슨 일 있어? 편지를 썼어. 보냈어? 아니, 그냥 써봤어. 남편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그게 시작이야. 그 말이 오래 남았습니다. 그래도 썼잖아. 누군가를 용서하는 일보다 먼저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게 더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편지를 조금씩 더 썼습니다. 어릴 적 기억, 함께 웃던 날, 첫 그림을 들고 오던 아이의 표정, 그 모든 순간을 떠올리며 조용히 기록했습니다. 언젠가 이 편지들을 한꺼번에 전해줄 날이 오길 바랐습니다. 아들이 읽지 않아도 괜찮았습니다. 그 마음이 어디엔가 닿는다면 그걸로 충분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책상 위 조명을 켜고 또 한 장의 종이를 펼쳤습니다. 글씨는 여전히 삐뚤빼뚤했지만 그 속에는 후회가 아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는 지금도 너를 사랑해. 하지만 이번엔 다르게 조용히 멀리서 응원할게. 그 문장을 쓰고 나니 가슴이 조금 덜 아팠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말로 증명하는 게 아니라 다시 손을 내미는 용기로 보여주는 거라는 걸.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은 종이에 한 줄씩 적습니다. 오늘은 잘 있었니? 엄마는 내가 행복하길 바란다. 그 편지들이 쌓여 한 상자 가득해졌습니다. 언젠가 그 상자를 들고 아들 문 앞에 조용히 둘 겁니다. 그날이 오면 그 아이도 알겠죠. 엄마가 드디어 말보다 진심을 배웠다는 걸. 편지를 쓰고 난 뒤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무언가를 보냈다기보다 그동안 붙잡고 있던 말을 조용히 내려놓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작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먼저 창문을 엽니다. 예전에는 햇살이 거슬려 바로 커튼을 닫곤 했는데 요즘은 그 빛이 고맙습니다. 휴대폰을 켜면 아들 이름이 저장된 연락처가 눈에 들어옵니다. 이젠 두렵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문자를 보냅니다. 밥은 먹었니? 요즘은 조금 따뜻하더라. 건강하자. 아들아.
답장은 없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젠 기다림이 아프지 않습니다. 그저 하루에 한 번 그 아이를 향한 마음을 보내는 일로 하루가 시작됩니다. 남편은 그런 나를 보며 웃습니다. 오늘도 문자 보냈어? 응, 답은 왔어? 아니. 그래도 괜찮아. 남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대화 하나로도 충분했습니다. 점점 나는 알게 되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크게 바꾸려 하면 더 멀어지고 작게 움직이면 천천히 가까워진다는 걸요. 그날 이후로 나는 집 앞 화단에 꽃을 심기 시작했습니다. 봄에는 펜지, 여름에는 봉선화, 가을엔 국화를 심었습니다. 꽃을 가꾸는 일은 마치 관계를 돌보는 일과 닮아 있었습니다. 물을 너무 주면 시들고 너무 외면해도 마릅니다. 딱 필요한 만큼만 매일 같은 시간에 조용히 들여다보는 것. 그게 요즘 내 하루의 루틴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문자함의 숫자 1이 사라졌습니다. 엄마, 잘 지내요. 저도 잘 있어요. 단 한 줄이었지만 그 문장을 읽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눈물이 앞을 가렸거든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고 그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엄마가 변하고 있어. 천천히 기다릴게. 그날 이후 나는 매일 작게 변화를 만들고 있습니다. 아들과의 관계뿐 아니라 세상을 보는 눈도, 사람을 대하는 마음도. 완벽한 엄마는 되지 못했지만 이제야 진짜 사람이 되어가는 것 같습니다. 봄날의 저녁, 부엌 창가로 들어오는 햇살이 따뜻합니다. 꽃잎이 바람에 흔들리며 인사합니다. 그 모습을 바라보며 나는 조용히 미소 짓습니다. 오늘도 문자를 한 줄 보냈습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이젠 답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 한 줄이 내 하루를 충분히 빛나게 하니까요. 70세가 되어 생각해 봤습니다.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무엇이었을까? 돈도, 명예도, 건강도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보다 더 깊은 곳에서 한 가지가 계속 마음에 남았습니다. 그건 세월이 지나고 나서야 깨달은 너무 늦은 후회였습니다. 저는 1955년생입니다. 올해로 70을 맞았죠. 젊었을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아니, 열심히 일했습니다. 1980년 25에 결혼했습니다. 그 다음에 첫 아이가 태어났고요. 그때만 해도 이 나라는 정말 가난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 그게 가장의 첫 번째 의무였죠. 그래서 저는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회사에서 일 끝나면 또 회식이 있었고 주말에도 상사나 거래처와 술자리가 있었습니다. 그게 당연한 시대였으니까요. 집에 전화가 걸려와도 여보, 오늘 회식이야. 늦을 거야. 그 말이 일상이었습니다. 2차, 3차는 기본이었고 새벽 2, 3시에 비틀거리며 들어오는 날도 많았습니다. 아내는 늘 혼자였습니다. 아이들 밥 먹이고 숙제 봐주고 재우고 저는 그저 월급 봉투를 갖다 주는 사람이었죠.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딸아이가 국민학교 5학년 때였을 겁니다. 학예회에서 백설공주 역을 맡았다며 좋아했죠. 아빠, 이거 봐. 초대장이야. 꼭 와야 돼. 하지만 그날 저는 중요한 거래처와 약속이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다음엔 꼭 갈게. 딸아이의 눈에서 빛이 사라지는 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냥 출근해버렸습니다. 일이 더 중요했으니까요. 아니, 일이 더 중요하다고 믿었으니까요. 그 후로 딸은 더 이상 저를 초대하지 않았습니다. 중학교 졸업식도 고등학교 입학식도 아이는 엄마랑 둘이서 다녀왔습니다.
아빠는 어차피 바쁘잖아. 그 말이 습관처럼 나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저는 살아남기 위해 더 미친 듯이 일했습니다. 술자리는 더 잦아졌고 집에 있는 시간은 더 줄어들었습니다. 그때 아들은 고등학교 2학년이었습니다. 입시 스트레스로 힘들어하던 아이에게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해. 아빠처럼 고생하지 말고. 하지만 정작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는지, 무슨 꿈을 꾸는지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물어본 적도 없었으니까요. 2003년이었나요? 아들이 군대를 제대하고 돌아왔습니다. 23세 청년이 되어서 말이죠. 제대 후 첫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 우리 둘이서 소주 한잔 할까요? 군대 이야기도 하고 앞으로 이야기도 좀 하고 싶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도 오늘 부장님이랑 약속이 있어서 다음에 하자. 삐삐가 울렸고 저는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그게 마지막 기회였습니다. 아들은 그 후로 한 번도 그런 제안을 하지 않았으니까요. 세월이 흘러 이제 제 자식들은 40이 넘었습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아이를 낳고 바쁘게 살아가고 있죠. 딸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아들은 분당에서 자영업을 합니다. 명절이나 생일 때 가끔 만납니다. 손주들도 데리고 오죠. 하지만 대화가 없습니다. 아버지, 건강은 어때요? 응, 뭐 그럭저럭. 식사는 잘 하세요? 그래. 그게 전부입니다. 30분쯤 앉아 있다가 아이들은 일어섭니다. 아버지, 저희 먼저 갈게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조심히 가거라. 그렇게 또 헤어집니다. 식탁에 혼자 남아 아내가 차려놓은 음식을 치우다 보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뭘 위해 그렇게 일했을까? 월급은 꼬박꼬박 갖다 줬습니다. 아이들 학원비, 과외비 다 대줬습니다. 대학 등록금도 빠짐없이 냈고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이들과 함께한 시간은 없습니다. 아이들이 무슨 생각을 하며 자랐는지, 어떤 꿈을 꿨는지, 무엇 때문에 울고 웃었는지 저는 아무것도 모릅니다. 가족을 위해 일했다고 생각했는데 돌아보니 가족은 제가 없는 채로 살아왔습니다. 가장 가까워야 할 사람들이 가장 낯선 사람들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책임은 고스란히 저에게 있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도 소용없다는 걸 압니다. 지나간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하지만 가끔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다 보면 그때 조금만 더 같이 있어 줄 걸. 그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젊었을 때는 몸이 쇠로 만들어진 줄 알았습니다. 밤을 새워도 술을 마셔도 담배를 피워도 아무렇지 않았으니까요. 1980년대 회사에 막 입사했을 때입니다. 선배들이 말했죠. 야근은 기본이야. 몸 좀 아프다고 쉬면 안 돼. 남자가 그 정도 가지고 뭘 그래. 그게 당연한 문화였습니다. 하루 16시간씩 일하고 밤늦게 소주 몇 병 마시고 다음 날 또 출근하고 그렇게 10년, 20년을 살았습니다. 건강검진 통지서가 날아와도 바빠서 못 가겠네. 그냥 서랍에 처박아 뒀습니다. 병원 가는 건 시간 낭비라고 생각했으니까요. 1990년대 중반이었나요? 속이 자꾸 쓰리고 소화가 안 됐습니다. 아내가 걱정했죠. 여보, 병원 한번 가봐요. 얼굴도 안 좋아 보여. 하지만 저는 괜찮아. 스트레스 때문이야. 약국에서 소화제나 사올게. 그렇게 또 넘어갔습니다. 담배는 하루 2갑씩 피웠습니다. 회의 중에도, 차 안에서도, 집에서도, 아이들이 기침을 해도 창문 좀 열어. 환기시키면 돼. 그건 생각도 안 했습니다. 담배 끊으면 스트레스 더 받아. 일을 어떻게 해?
그게 제 변명이었습니다. 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주는 물처럼 마셨고 맥주는 갈증 해소용이었습니다. 주말에도 친구들 만나면 또 마셨죠. 한 잔해야 스트레스가 풀려. 술 안 마시면 인간관계가 안 돼. 그렇게 스스로를 합리화했습니다.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숨이 차기 시작했습니다. 허리도 자주 아팠고요. 하지만 그때도 나이 먹으면 다 그런 거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운동? 그런 건 한가한 사람들이나 하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운동할 시간에 일이나 더 해야지. 그렇게 또 몇 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이었나요? 회사 건강검진을 받았습니다. 40년 만에 제대로 받는 검진이었죠.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의사가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심각합니다. 당장 관리 시작하셔야 해요. 하지만 저는 그때도 약만 먹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의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약만으로는 안 됩니다. 생활 습관을 바꿔야 해요. 술, 담배 끊으시고 운동하세요. 그 말을 듣고도 저는 제대로 실천하지 않았습니다. 약은 먹었지만 술은 계속 마셨고 담배도 계속 피웠습니다. 이 나이에 뭘 바꿔? 이미 늦었어. 그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2015년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 좀 쉴 수 있겠다 싶었는데 몸은 이미 망가져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온몸이 뻐근했고 조금만 걸어도 숨이 찼습니다. 그제야 운동을 시작해봤습니다. 하지만 무릎이 아파서 걷기도 힘들었고 허리 디스크 때문에 제대로 움직일 수도 없었습니다. 젊었을 때 조금만 관리했더라면. 그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2019년 위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다행히 초기였지만 수술을 받아야 했습니다. 수술대에 누워서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걸, 후회로도 되돌릴 수 없다는 걸. 퇴원 후 이번에는 정말 관리를 시작했습니다. 담배를 끊고 술을 끊고 매일 산책을 나갔습니다. 하지만 몸은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진통제 등등. 지금은 약을 12알이나 먹습니다. 약통을 열 때마다 후회가 밀려옵니다. 내가 젊었을 때 좀 더 신경 썼더라면. 친구들을 만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 이야기만 나옵니다. 너는 어디가 안 좋아? 나는 무릎이 안 좋아서. 나는 당뇨 때문에 힘들어. 그게 이른의 대화입니다. 젊었을 때는 그깟 운동, 내일 해도 되지. 그깟 병원, 다음 달 가면 되지. 그렇게 미뤘던 날들이 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을 가고 싶어도 몸이 따라주지 않고 손주들과 놀아주고 싶어도 금방 지칩니다. 젊을 때는 바쁘다는 이유로, 지금은 아프다는 이유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날들이 계속됩니다. 건강은 잃고 나서야 그 가치를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는 이미 너무 늦습니다. 저는 착하게 살았습니다. 아니, 착하게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어머니가 늘 말씀하셨죠. 사람은 정직하게 살아야 한다. 남한테 피해주지 말고 베풀며 살아라. 그 말을 가슴에 새기고 살았습니다. 회사에서도 그랬습니다. 누가 일을 떠넘기면 받아줬고 야근이 필요하면 제가 먼저 나섰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할게요. 그 말이 습관이었습니다. 동료들이 좋아했죠. 김 대리는 정말 착해. 김 과장 있으면 든든해. 그 말에 뿌듯함을 느꼈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같은 팀에 후배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박 대리라고. 저보다 5살 어렸죠. 일을 잘 몰라서 힘들어 하길래 제가 하나하나 가르쳐 줬습니다.
밤늦게까지 남아서 도와줬죠. 형님, 정말 감사합니다. 형님 덕분에 살았어요. 그렇게 몇 년을 도왔습니다. 1997년 IMF가 터졌습니다. 회사에서 구조조정이 시작됐고 과장급 중 한 명을 내보내야 했습니다. 저와 박 대리 둘 중 하나였죠. 그때 부장님이 물었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누가 주도했나? 박 대리가 대답했습니다. 제가 했습니다. 제가 밤새워 만든 기획안이었는데 박 대리는 그저 보조만 했을 뿐인데 그렇게 말했습니다. 부장님 앞에서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믿을 수 없었으니까요. 결국 저는 회사를 나왔습니다. 42의 나이에 말이죠. 그 후로 박 대리는 빠르게 승진했다고 들었습니다. 제 자리에서 말이죠. 2000년대 초반이었습니다. 학창시절 친구를 다시 만났습니다. 30년 만이었죠. 야, 얼마만이야. 정말 반갑다. 그렇게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그 친구가 말했습니다. 있잖아. 내가 사업을 하나 시작하려는데 보증을 좀 서줄 수 있어? 은행에서 대출 받으려면 보증인이 필요하대. 금방 갚을 거야. 걱정 마. 저는 고민했습니다. 보증은 함부로 서는 게 아니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하지만 친구가 말했습니다. 우리 사이에 그런 거 따져? 30년 친구잖아. 그 말에 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6개월 후 그 친구는 연락이 끊겼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집에 찾아가도 이사를 갔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은행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보증인이시죠? 대출금을 갚으셔야 합니다. 5천만 원. 제게는 큰 돈이었습니다. 결국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서 갚았습니다. 그 친구는 지금까지도 연락이 없습니다. 회사를 다시 구한 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중소기업이었지만 열심히 일했습니다. 사장님이 좋은 분이었거든요. 김 부장, 우리 회사 잘 부탁하네. 저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월급이 밀려도 참았고 야근 수당이 없어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그렇게 10년을 일했습니다. 2015년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사장님이 불렀습니다. 김 부장 미안한데 퇴직금이 좀 늦어질 것 같네. 회사 사정이 안 좋아서 조금만 기다려줘. 저는 기다렸습니다. 6개월, 1년, 2년. 결국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회사는 부도가 났고 사장님은 잠적했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착하게만 산다고 해서 좋은 일만 생기는 건 아니라는 걸. 배려한다고 해서 상대방도 배려해주는 건 아니라는 걸. 믿는다고 해서 배신당하지 않는 건 아니라는 걸. 이제는 압니다. 모든 사람을 믿을 필요는 없다는 걸. 진심은 선택적으로 보여줘야 한다는 걸. 하지만 그걸 깨닫기까지 너무 많은 걸 잃었습니다. 돈도 잃었고, 시간도 잃었고, 사람에 대한 믿음도 잃었습니다. 지금도 가끔 누군가 친절하게 다가오면 먼저 의심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뭘 원하는 걸까? 그게 슬픕니다. 사람을 믿고 싶은데 또 다칠까봐 두렵습니다. 착하게 살았는데 착하게 살았기 때문에 더 많이 다쳤습니다. 세상은 제가 생각했던 것만큼 공평하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저도 꿈이 있었습니다. 그림을 그리고 싶었습니다. 고등학교 때 미술 선생님이 말씀하셨죠. 너는 재능이 있어. 미대에 가봐라. 가슴이 뛰었습니다. 처음으로 제가 뭔가 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으니까요. 하지만 아버지는 단호하셨습니다. 그림 그려서 밥 먹고 살 수 있어? 공대 가라. 기술자가 되어야 굶어 죽지 않는다. 1974년 저는 공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림은
취미로만 그렸습니다. 가끔 스케치북을 펴면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친구들이 놀러 가자고 해도 저는 혼자 한강변에 앉아 그림을 그렸죠. 나중에 여유 생기면 제대로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졸업 후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1980년 25의 나이였죠. 그리고 결혼을 했습니다. 다음 해 아이가 태어났고요. 꿈? 그런 건 사치였습니다. 우선은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조금만 참자. 애들 다 키우고 나면 그때 내가 하고 싶은 걸 해도 되지.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스케치북은 서랍 깊숙이 넣어뒀습니다. 꺼낼 시간도 여유도 없었으니까요. 회사 일에 치이고 집안일에 치이고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1990년대 초반이었나요? 회사 동료가 말했습니다. 형, 나 주말에 사진 동호회 활동해. 형도 같이 할래?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주말에는 모임 친구들도 만나서 인맥도 이어나가야 했고 술 한 잔씩 하다 보면 피곤해서 다음 날은 하루 종일 쉬어야 했습니다. 미안해. 나는 시간이 없어. 그렇게 또 거절했습니다. IMF가 터진 후에는 더 힘들었습니다. 살아남는 게 급했고 꿈 같은 건 생각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먹고 사는 게 먼저야. 꿈은 나중에. 그 말을 되뇌며 살았습니다. 2000년대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대학에 갔고 저는 이제 50 중반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여유가 생기려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 등록금에 결혼 자금에 또 돈이 들어갔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그렇게 또 미뤘습니다. 2015년 마침내 은퇴를 했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생겼습니다. 드디어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시간이요. 서랍에서 옛날 스케치북을 꺼냈습니다. 30년 만이었죠. 노랗게 바랜 종이 위에 젊은 날의 그림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해볼까? 문화센터에 등록했습니다. 수채화 기초반. 첫 수업날 붓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손이 떨렸습니다. 관절염 때문이었습니다. 선을 그으려 해도 삐뚤빼뚤했고 색을 칠하면 번지기만 했습니다. 옆에 있던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처음이라 그래요. 계속하면 나아져요. 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시력도 나빠져서 세밀한 작업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몇 달을 다녔지만 결국 그만뒀습니다. 몸이 말을 듣지 않았으니까요. 여행도 가보고 싶었습니다. 유럽의 미술관들을 돌아보는 게 꿈이었거든요. 하지만 긴 비행이 힘들었고 걷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결국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게 고작이었습니다. 가끔 TV에서 미술 프로그램이 나오면 한참을 바라봅니다. 저 나이에 저렇게 할 수 있다니 부러웠습니다. 그리고 후회했습니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돈이 없어서 못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우선순위에서 밀려났을 뿐이었습니다. 나중에 하다가 정작 나중이 왔을 때는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남아도 몸이 따라주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게 있어도 할 수 없습니다. 꿈을 이루지 못한 게 후회되는 게 아닙니다. 꿈을 시도조차 하지 않은 게 후회됩니다. 가족을 위해서라고 생각했지만 돌이켜보면 그건 핑계였습니다. 진짜 이유는 두려웠던 겁니다. 실패할까봐, 주변 사람들이 뭐라고 할까봐, 안정을 잃을까봐. 그래서 안전한 길만 걸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보다 해야 하는 일만 했습니다. 지금 와서 깨달았습니다. 제가 미룬 건 일이 아니었습니다. 꿈이 아니었습니다. 제 삶이었습니다. 남들이 원하는 삶을 살았지, 제가 원하는 삶은 살지 못했습니다. 가끔 생각합니다. 만약 그때 용기를 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됐을까? 성공했을까요? 실패했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후회는 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시도라도 해봤으니까요. 지금 제 손에 남은 건 30년 전 그림 몇 장뿐입니다. 그리고 가슴 속에 남은 그때 조금만 더 용기 냈더라면 하는 후회뿐입니다. 평생을 일했습니다. 35년간 회사를 다녔고 2015년 은퇴했습니다. 통장을 확인했습니다. 퇴직금과 연금, 저축한 돈이 있었습니다. 이제 좀 살만하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비어 있었습니다. 뭔가 허전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처음엔 그게 뭔지 몰랐습니다. 은퇴 후 첫 평일 아침이었습니다. 알람이 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어날 필요가 없었으니까요. 아침 9시에 눈을 떴습니다. 집은 조용했습니다. 오늘은 뭘 하지? 막막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재미없었습니다. 껐습니다. 신문을 봤습니다. 별로 읽을 게 없었습니다. 시계를 봤습니다. 아직 10시였습니다. 하루가 너무 길었습니다. 친구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한잔 할까? 그래, 좋지. 친구들은 나왔습니다. 소주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회사 이야기, 정치 이야기, 건강 이야기.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우리는 평생 술자리에서만 만났습니다. 주말마다 술을 마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서로에 대해 아는 게 없었습니다. 이 친구가 무슨 꿈을 가졌는지, 무엇을 좋아하는지, 어떤 고민이 있는지, 그런 이야기는 한 번도 나눠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술 마시는 친구들이었을 뿐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술만 마실 순 없는데, 그럼 뭘 하지? 취미가 없었습니다. 평생을 일만 했고, 주말엔 술만 마셨으니까요. 등산? 해본 적 없습니다. 낚시? 관심 없었습니다. 운동? 몸이 안 따라줬습니다. 독서? 집중이 안 됐습니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습니다.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우리 어디 갈까? 아내가 말했습니다. 여보, 나는 오늘 모임 있어요. 수요일마다 친구들 만나잖아요. 아, 그랬지. 까먹고 있었습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요가도 다니고, 친구들도 만나고, 봉사활동도 하고, 저만 혼자였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제가 평생 일과 술자리만 하느라 다른 걸 만들어 놓지 않았다는 걸. 취미도 없고, 혼자 즐길 거리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었습니다. 일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마저 이제는 없었습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먹을까? 아버지, 미안해요. 이번 주는 애들 학원 보내야 해서. 그래, 알았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예전에 제가 아이들에게 했던 말과 똑같았습니다. 아빠, 지금 바빠. 나중에. 그렇게 미뤘던 그 시간들이 이제는 제게 그대로 돌아온 겁니다. 은행 앱을 열어봤습니다.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쓸 곳이 없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함께 쓸 시간이 없었습니다. 여행을 가볼까 생각했습니다. 여행사에 가서 상품을 알아봤습니다. 유럽 15일, 미국 10일. 이거 좋네. 예약할까? 그런데 제 몸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무릎도 아프고 허리 디스크도 있고 오래 걷는 게 힘들었습니다. 비행기에 10시간 이상 앉아 있는 것도 자신이 없었습니다.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다들 형편이 안 됐습니다. 건강 문제가 있거나 집안일이 있거나 경제적으로 부담스럽거나 결국
여행은 가지 못했습니다. 돈은 있는데 건강도 체력도 시간도 맞지 않았습니다. 젊었을 때 생각했습니다. 돈만 있으면 뭐든 할 수 있어. 은퇴하면 실컷 놀 거야. 하지만 틀렸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시간이었습니다. 젊은 날의 건강, 젊은 날의 체력, 젊은 날의 열정. 그걸 돈으로 살 수 없었습니다. 손주들을 보면 안타깝습니다. 할아버지, 놀러 가요. 아이들이 말합니다. 하지만 저는 1시간만 놀아줘도 지칩니다. 무릎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고 숨이 찹니다. 할아버지 좀 쉬자. 힘들어서. 그렇게 말할 때 아이들의 실망한 표정이 보입니다. 예전에 제 아이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아빠 피곤해. 다음에 놀아줄게. 그때 그 얼굴. 이제는 제가 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말했습니다. 돈은 다시 벌 수 있지만 시간은 다시 살 수 없다. 그 말이 지금의 저를 울립니다. 제가 벌어놓은 돈은 통장에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잃어버린 시간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아이들과 놀아줄 시간, 아내와 대화할 시간, 취미를 만들 시간. 그 시간들은 영영 사라져버렸습니다. 가끔 계산해 봅니다. 35년 동안 회사를 다녔습니다. 하루 평균 12시간씩 일했습니다. 주말엔 친구들과 술을 마셨습니다. 그 시간에 뭘 할 수 있었을까요? 아이들과 매일 대화할 수 있었고, 아내와 산책할 수 있었고, 취미를 만들어 전문가가 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간을 전부 일과 술자리에 썼습니다. 돈을 위해서, 인간관계를 위해서. 그런데 그 시간들이 지나가고 나니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돈만 남았습니다. 공허함과 함께 이제는 압니다. 인생에서 가장 값진 건 돈이 아니라 시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시간은 지금 이 순간에만 존재한다는 걸. 나중에는 없습니다. 언젠가도 없습니다. 지금 하지 않으면 영원히 못하는 겁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생각합니다. 이 돈으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전부 다 쓰겠다. 하지만 그럴 수 없습니다. 흘러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으니까요. 그게 제가 깨달은 가장 큰 진실입니다. 젊었을 때는 행복이 멀리 있는 줄 알았습니다. 큰 집, 좋은 차, 높은 연봉. 그런 걸 이뤄야 행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달렸습니다. 더 많이 벌기 위해, 더 높이 올라가기 위해. 이것만 이루면 행복할 거야. 그렇게 믿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월급이 올라도, 직급이 올라가도, 집이 넓어져도 행복하다는 느낌은 들지 않았습니다. 아직 부족한가? 그렇게 생각하며 또 달렸습니다. 은퇴하고 나서야 깨달았습니다. 행복은 제가 생각했던 곳에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아내가 저녁을 차려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평범한 반찬들이었습니다. 별거 없네. 뭐 먹고 싶은 거 있어? 아내가 물었습니다. 아니, 이거면 충분해. 밥을 한 숟가락 떠먹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게 행복이구나. 따뜻한 밥 한 끼, 맞은편에 앉아있는 아내, 조용한 저녁 시간. 이게 제가 평생 찾던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엔 이런 순간들이 당연했습니다. 밥이야 매일 먹는 건데 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급하게 밥을 먹고 TV를 보거나 신문을 보거나 바로 방에 들어가거나 식탁에서의 시간을 소중하게 여긴 적이 없었습니다. 지난주였습니다. 딸아이가 아이들을 데리고 놀러 왔습니다. 손주 둘이 거실에서 뛰어놀았습니다. 시끄러웠습니다. 할아버지, 같이 놀아요.
손주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30분쯤 놀아주고 나니 지쳤습니다. 하지만 행복했습니다. 아이들이 웃는 소리, 딸아이가 차를 내오며 웃는 얼굴, 아내가 손주들에게 과자를 챙겨주는 모습. 이런 게 행복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불편했습니다. 시끄럽네. 좀 조용히 못해? 짜증을 냈습니다. 아빠 피곤해. 조용히 해라. 아이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때 그 시간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이제야 압니다. 며칠 전엔 학교 동창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야, 오랜만이다. 이번 주 토요일에 만나자. 커피숍에서 만났습니다. 이 시간을 이야기했습니다. 학창 시절 이야기, 요즘 사는 이야기, 건강 이야기, 별것 아닌 이야기들이었습니다. 하지만 헤어질 때 마음이 따뜻했습니다. 이것도 행복이구나. 친구와의 안부 전화 한 통, 커피 한 잔, 웃으며 나누는 대화, 이런 평범한 것들이 행복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시간이 아까웠습니다. 그 시간에 일이나 더하지. 만남을 거절했습니다. 쓸데없는 수다 떨 시간 없어. 전화를 빨리 끊었습니다. 그렇게 놓쳐버린 시간들이 지금은 그리워집니다. 요즘은 산책을 자주 합니다. 집 근처 공원을 천천히 걷습니다. 아내와 함께 말없이 걷기도 하고 가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기도 합니다. 저 나무꽃이 참 예쁘네. 응, 그러게. 그냥 걷습니다. 천천히. 그게 좋습니다. 행복합니다. 예전에는 걷는 것도 빨리빨리였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 아내를 재촉했습니다. 주변을 볼 여유도 없이 그냥 목적지까지 빨리 가는 게 중요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아까운 시간들이었습니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습니다. 큰 것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따뜻한 밥 한 끼, 가족의 웃음소리, 친구의 안부 전화, 아내와의 산책, 손주들의 제잘거림. 이 모든 게 행복이었는데 그땐 당연한 줄만 알았습니다. 이런 거야 언제든 할 수 있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건강할 때만 할 수 있는 것들이었고, 사람이 곁에 있을 때만 누릴 수 있는 것들이었고, 시간이 있을 때만 가능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은 생각보다 짧았습니다. 지금은 압니다. 행복은 무언가를 이뤘을 때 오는 게 아니라는 걸. 행복은 이미 제 곁에 있었다는 걸. 그냥 제가 못 봤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보입니다. 아침에 눈을 뜰 수 있다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걸을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다는 것. 이 모든 게 행복이었습니다. 평범한 하루하루가 가장 빛나던 날들이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지만 이제는 압니다. 행복은 특별한 순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 있었다는 걸. 그리고 그 일상을 제가 너무 가볍게 여겼다는 걸.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밥 한 끼를 감사히 여기고, 오늘의 산책을 즐기고,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웃어주고, 그렇게 남은 시간을 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끔 생각합니다. 진작 깨달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그랬더라면 더 많은 행복을 누릴 수 있었을 텐데, 70살이 되어 돌아보니 후회가 참 많았습니다. 가족에게 미안하고, 건강을 가볍게 본 것도 후회되고, 사람을 너무 믿었던 것도, 꿈을 미룬 것도, 말하지 못한 것도 모두 아쉽습니다. 인생은 짧지만 후회는 길다고 하더군요. 정말 그렇습니다. 지나간 시간은 돌아오지 않고 했던 선택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제게도 아직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다르게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저는 조금씩 바뀌고 있습니다. 아내에게 고맙다고 말합니다. 어색하지만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전화를 합니다. 사랑한다고 말합니다. 손주들이 오면 아프지만 함께 놀아줍니다.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합니다. 보고 싶다고 말합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지난주에 딸아이한테 말했습니다. 그때 학예회 못 간 거 미안했다.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딸아이가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아버지, 그거 기억하세요? 응, 계속 마음에 걸렸어. 너한테 미안했어. 딸아이가 울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이제 괜찮아요. 그 말을 듣고 저도 울었습니다. 한마디의 말이 이렇게 큰 힘이 있는지 몰랐습니다. 아들한테도 말했습니다. 제대하고 술 한잔 하자던 거 아빠가 거절했지. 미안하다. 아들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주말에 우리 둘이 한잔 할까요? 그래, 꼭 하자. 이번엔 약속을 지킬 겁니다. 여러분께도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 이 글을 보시는 분들께 저처럼 후회하지 마십시오.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가족이 곁에 있다면 안아주십시오. 친구가 생각난다면 전화하십시오.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지금 하십시오. 고마워요. 사랑해요. 미안해요. 그 한마디가 당신의 남은 삶을 바꿔줄 겁니다. 건강할 때 운동하십시오. 건강은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시간이 있을 때 꿈을 이루십시오. 나중에는 오지 않습니다. 평범한 일상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그게 바로 행복입니다.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나중에라고 미루다 보면 어느새 끝이 보입니다. 저처럼 이른이 되어서야 깨닫지 마십시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후회 없는 삶은 없습니다. 저도 압니다. 하지만 후회를 줄일 수는 있습니다. 오늘 한 사람에게 진심을 전하고, 오늘 한 가지 소중한 것을 지키고, 오늘 하루를 감사히 살아가는 것. 그게 후회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저는 앞으로 남은 시간을 다르게 살 겁니다. 후회를 되새기며 사는 게 아니라 지금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겁니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녁 집에 가시면 가족에게 말해 보십시오. 고마워. 사랑해. 그 한마디가 당신의 인생을 바꿔줄 겁니다. 그리고 훗날 저처럼 이른이 되었을 때 후회가 아닌 감사로 과거를 돌아볼 수 있을 겁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후회가 아닌 행복으로 가득하길 바랍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